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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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 바로 보병의 최강화력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석류류자예요. 석류요? 석류 이렇게 열어보시면 알맹이가 많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안에 뭘 가득 집어넣고 터졌을 때 사방으로 퍼지게 만든 탄이다라고 해서 유탄이고, 이 유탄 발수기는 총포 또는 소총에 부착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화기를 통칭하는데, 운이 갖고 있는 거는 K4라고 불립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됐습니다. 85년에 이제 개발이 시작이 돼서 90년대 초반부터 실전 배치가 이제 시작이 됐고, 주로 육군하고 이제 해병대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럼 유탄 발사기는 또 뭐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부분도 또 궁금해져요.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1차 대전까지 이제 가볼 수 있는데, 와, 오래가네요. 그때 이제 등장한 게, 그래서 많이 썼던 게 수리탄인 거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이 성질을 가진 것도 있어요. 아, 예. 종이요? 예. 우리 그 3호 주얼리 사건 아시죠? 소말리 해적에 피납돼가지고 그때 그 인질구출 작전을 펴서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덴만 여면 작전, 그 해군 UDT 실, 그 다음에 석해군 선장 그때 아주 유명해졌죠. 근데 그때 이제 스턴 그레나이드, 이제 스턴은 뭡니까? 띵. 띵, 예, 충격, 뭐 섬광, 뭐 이렇게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하여튼 스턴 그레네이드를 썼는데 본체가 이제 종이 성질이었다는 거예요. 아, 터트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그렇죠. 뭐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 오히려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건 주로 인질 구출 작전이라든지 이런 대테러 작전에 쓰는데, 너무 위력이 크면 인질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총탄도 마찬가지예요. 이 9mm 탄이라는 걸 많이 쓰는 게, 잘못해서 관통을 하면 네. 세로 번 주겠다고 관통해서 뒤에 인질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효과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건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 저강도 전쟁, 소위 저강도 전쟁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무기들이 이제 특수 전용으로 쓰는 것이고, 그때 이제 영국 특수부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SAS에서 플래시뱅이라고 불리는 신형 수리탄을 개발했는데, 그게 우리 얘기하는 성광탄. 영화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드라마. 아, 그쵸. 예. 게임 쪽에서 뭐 예. 늘상 나와요. 성광탄, 플래시뱅 뭐 늘상 나옵니다. 이거 없으면 게임이 안 돼요. 성광이냐, 연막이냐, 무슨 뭐. 당연하죠. 예, 화염병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렬한 빛, 그 성광 폭음으로해서 이 테러범들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이제 그런 용도로 하고, 파편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수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질이 다치거나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 소식에 따르면은 미국이 스케일러블 오펜시브 핸드 그레네이드라고 신형 수류탄을 만들었는데, 예. 이게 수류탄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모듈화해서요, 화력을 올리고 싶으면 하나씩 이렇게 초록색 화약통을 붙이면 된대요. 모듈한 핸드폰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예, 아이디어죠. 예, 예. 예. 세게 할 거면 이렇게 더 붙이고, 에드원 이렇게 붙이고, 레고처럼 진짜. 야, 저도 몇 년 전에 그 제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보고, 야 이거 괜찮겠다. 그러게. 개발하다 사진까지 올라온 예, 그 예. 정도로 지금 진전이 된 거예요. 네, 사진 나와 있습니다. 딱 좋아하시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거? 조립이니까. 예, 예. 예, 너무 단순하게. 너무 단순해서 원쌤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대단하네요. 그걸 모듈화를 해서 무기를 만든다. 네. 와, 수류탄을, 예. 수류탄이 관련해서는 정말 멀리 정확하게 던지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래도 안전하기도 그러니까 하니까. 1차 대전 거치면서, 참호전 거치면서 이제 점점 가급적 멀리 있는 적을 무력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계속 사람이 항상 발명은 뭐는 뭐이 발명의 어머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목마른 사슴이 막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온 거예요. 네. 뭐 새총으로 큰 새총 시킴. 우리 이제 진짜 쏘는 조그만 새총이 아니고 새총 형태의 큰 그런 형태의 도구를 쓰는 방법, 또는 뭐 석궁으로 날리는 방법. 석궁은 꽤, 예. 그런데 이제 등화불명이었던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예. 항상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총이 있는데
그쵸, 람보도 하는 거. 람보는 옛날에 여기 그 달아갖고 화살로 쏴서 죽였는데, 그쵸, 그 람보는 하는 거지. 이 총 갖고 다니는데 그럼 맨날 우리가 갖고 다니는 총을 쓰면 어떻게 하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총류탄인 거죠. 사실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막 등치 차이가 있고 하니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이걸 뭐 총에 어떻게 연결하나. 총은 총이지. 총알 그러니까요. 나가는 게 총인데, 거기서 뭘 딴 게 나가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총의 힘으로 이제 쏘아지는 이제 탄을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그 원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총에 쑤셔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변형을 해서 총구에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그 안에 공포탄을 넣고 공포탄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공포탄도 이게 아무 힘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뭐 머리에 이렇게 공포탄 떼고 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 네. 사람 다치죠. 죽는 수도 있고요. 네. 그 에너지로 이제 이 총류탄, 이 수류탄을 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쵸, 뭐, 저도 영화에서만 봤을 때 이렇게 앞에 그 삽입을 하는 그런, 총구 앞에다 이렇게 하는. 그래도 불편은 하죠, 그게. 불편하죠. 네. 일단은 이걸 사용하려면 공포탄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전시에 공포탄 갖고 다닐 수 없는, 공포탄을 먼저 삽탄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총이 있는데 총을 뭐 이거용으로 2개씩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네. 내 총을 갖고 다니는데 실총으로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이걸 쓰려면 그걸 다 빼고 공포탄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공포탄인 줄 알고 실탄을 넣었다가 이거 꽂고 쏘면 앞에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다 터지고 예. 제 주변 뭐 10m 사람들 다 전우들 다 예. 그리고 적군인데 공포탄 나가고 막 적군인데 실탄인 줄 알고 쐈는데 공포탄이고. 그러니까 총류탄 쏜다고 공포탄 넣는데 실탄인 줄 알고 쐈는데 적군이 안 죽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쪽의 문제가 얼마나 당황하게 상대편 나 죽었구나 했는데 공포탄이야. 쟤는 왜 실제로 공포탄을 쏘지? 영화 찍나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기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총류탄 전용의 어댑터도 총구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붙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탄 쏠 때 빼고 붙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전시에서 저는 군대도 안 간 사람이지만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시의 혼란상에서 이걸 이렇게 다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게다가 일단 쏘면 반동도 강하고요. 그리고 재장전도 당연히 잘 안 되고. 유일하게 장점은 사람이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날아가서 한 300m 정도 날아간다는 유일한 장점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단점이 너무 많았다라고. 그러게 이건 솔직히 좀 단점이. 그래서 이제 이런 공포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럼 아예 실탄을 써보자. 그리고 실탄을 사용하는 게 프랑스에서 개발된 게 있었대요. VB 그래가지고 비비앙 베시에르라는 그런 비비탄 그럴 때 그 비비가 아니고. V 빅토리 할 때 V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그 VB형 총류탄이 개발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그 당시 기술이 낮아가지고 기폭률이 상당히 낮았대요. 그래서 별로 실전에서는 각광을 받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류탄이 우리 6.25 때도 영화 이렇게 보면 나오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나 사진 보면 나오죠. 당연히 6.25 때도 사용이 됐고, 왜냐면 이게 2차 대전 때 사용이 됐으니까. 그러면 2차 대전부터 5년 뒤니까요.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이 해방 이후에 주둔했다가 1949년에 군사고문남하고 일부 병력만 남기고 대부분 철수를 하는데, 그때 그 15만 7,800여 발의 총류탄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활용을 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또 효용성이 높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하는 사거리에도 미치지 못했고, 또 하나 이제 명중률도 낮은 그런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원하는 사거리에 미치지 못하고 명중률이 낮았다.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죠. 쓸모가 거의 없었다. 그렇죠. 거의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유탄 발사기 이건 언제쯤 만들어진 거죠? 이게 진짜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왔는데, 총은 사실은 15세기에 나왔잖아요. 탄창, 탄피, 그리고 뒤에서 장전한 이제 후장식 이런 소총이 도입된 게 19세기 중반이고, 그리고 이제 기관총 같은 연발하기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는데, 유탄 발사기는 20세기 들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유탄 발사기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사용한 무기가 있어요. 그 러일 전쟁 얘기 나도 일본이 네. 그쪽이 좀 빨랐군요. 네. 그래서 원조를 할 수 있는 게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있는데 이게 뭐 10년식 경척탄통 그리고 89식 중무골 중수자 쓰는 중척탄통 이것이 있는데 이 구조는 뭐 심플했어요. 이 포신하고 그다음에 포판 이건데 조준 장치는 이 포신에 있는 붉은 선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엔 좀 굉장히 골프 치는 거 같네. 골프 이렇게 이렇게 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골프공에 선을 하나 그어놓으면 그게 조준 아닌가요? 결국 에이밍인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명중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지.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태평양의 수많은 섬에서 특히 미 해병대하고 이제 일본군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미 해병대가 이것 때문에 꽤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군도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수류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이제 40mm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40mm 유탄을 전용으로 발사하는 유탄 발사기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M79입니다. 네. M79는 이제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는 그런 무기인데 우리가 그냥 이 유탄 발사기 생각하면 나오는 게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액션 영화나 뭐 이런 데 네. 보면 자주 등장해요. 근데 많이 혼동하신 게 어깨에 올려놓고 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예. 청 노리스가 많이 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쏘고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자꾸 쏘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뭐 코만도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코만도 거. 네 예. 발짜리도 쏘고 막 그랬죠. 예, 예, 예. 잘못 쏘면 뒤로 나가요. 그거. 예. 근데 어깨에 올려놓고 쏘는 거는 M72 로라고 그래서 그거는 맞다, 로. 66mm 로켓탄이고요. 예. M79하고 다릅니다. 로토 막 이런 거 있었죠. 예, 예, 맞다. 로는- 로또? 예, 그 로켓 무기고 이거는 M79는 예. 유탄 발사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 형태도 좀 다른데 약간 이 M79는 길이가 73.1cm, 최대 사거리가 373m고 분당 7, 8발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이게 근데 정말 실전에서 잭팟을 터뜨려요. 잭팟을 터뜨려요. 어디냐? 베트남전. 베트남전 보면 우선 이 정글 제가 약간 흥분하면 짱글이라고 그러는 이 정글에서 어째서 좀 드문? 걔를- 그렇죠. 콩부르면 정글을 짱글이라고 그러면 처음 들어봤어요. 얘는 처음 들었어요. 예, 그렇죠. 드문 신기한 분이에요. 지난번에 몇 번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신기한 분이에요. 게릴라를 상대하는데 이게 아주 잘 그랬겠네요. 써먹었던 거죠. 예. 우선 정확하게 뭐 어디 야자수니 어디는 뭐 열대우림 거기 숨으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정확하게 소총으로 조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탄 발사기가 상당히 효과가 컸었고 베트남전에 미군 보병 무기를 상징하는 세 개를 꼽아라 그러면 먼저 뭐 꼽으시겠어요? M16이죠, 당연히 M16, M16 당연히 M16, 꼽으실 M16. 거고 또 기관총. M60. 아, M60 그렇죠, 죠. 그렇죠. 예, 우리가 람보 에서 유명한 M60 있고 그다음에 이제 M79. 이 유탄 발사기가 베트남전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M79를 개조해서 만든 또 다른 유탄 발사기가 있어요. 예. 제가 사진을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형태는 전반적인 형태는 M79랑 거의 같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네. 형태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T148E1이란 건데 하모니카 건이라고 불렸어요. 하모니카요? 예,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 탄창이 이 세 개의 탄창검 약실이 좌에서 우로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쏘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한다. 그런 식으로 하모니카 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실험용으로만 끝나고 제대로 쓰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물건들이 항상 그렇듯이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소련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걸 이제 단순해야죠 구조가.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스프링으로 이걸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좌우로 밀어내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반자동인데. 그래서 약실이 이게 제 위치에 딱 고정이 돼야 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적당히 껴가지고 중간에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 손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면 이거를 M79를 재장전해서 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해서 역시 그 미군 특유의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보려다가 잘못된 케이스 또 하나의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죠. 이 예, 러시아나 생각이 됩니다. 소련이라고 하면 똑같은
단단하게. 소련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 여담이지만 만약에 소련이 베트남전에 갔으면 쉽게 이겼을 거예요. 네, 뭐 정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겠지만 미군이 M16이면 다 고장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때 이제 AK-47이 있었고 RPG-7도 있었죠. 그럼요. 그런 것저 정글 이게 베트남에서 얼마나 잘 쓰는 거겠어요. 그쪽 거의 남들이 보는 거 팀킬급인데 무기를 똑같은 거 쓰니까. 그런데 그러네요. 무기만 보더라도 확실히 그 기상의 영향도 적게 받으니까. 또 다른 여기서 또 단순해. 아까 스프링 말씀하셨는데 저 이것도 볼펜인데 볼펜 스프링으로 열어. 이것도 조준이 잘 안 돼 이게. 근데 실제 그거 하모니카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면 묶고 다니니까. 그렇죠. 딴거 있냐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그 MT-19가 잭팟을 베트남전에 터뜨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요즘 얘기죠? 요즘은 안 쓰이죠 이거? 요즘은 안 쓸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보면 의외로 특수부대, 특수작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기초적인 무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신뢰성이 높은 그렇죠. 무기들을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 제거했던 우리 전에 한번 얘기 다뤘었죠? 넵튠 스피어 작전에서 그 대북으로라고 네이비 그쵸. 팀 6, 팀 6, 팀 6 최정예 부대가 이제 썼던 무기가 우리 HK-416 소총, 그다음에 MP7 기관단총 그 얘기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은 얘기가 바로 이 M79가 있어요. 와 베트남전 무기를 대북으로가 이거를 썼는데 근데 이제 이 특수부대들이 또 용어를 재밌는 걸 써요. 근데 뭐라고 불렀냐? 파이럿 건 그래서 해적총이다 그랬어요. 해적총. 해적총가 생겼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길게 생겼죠. 맞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옆에 막 저기 상감 같은 거 막 그림체가 붙어 있고.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저 층을 아주 하여튼 잘 붙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유형이 18세기에 이제 플린트 락건 권총 비슷하게 생겼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이 사망용 우리 위장 도색 있잖아요. 그 이제 도색을 취했다고 그러고 또 이게 기계식 조종기를 다는 대신에 리플렉스 사이트를 부착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최대한 다루기 쉽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개조를 해서 썼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 작전에 나가는 대북으로가 약간 요즘 예상이 떨어져서 그 무기를 못 사주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사마 빈라덴 잡으러 가는데 그 현상금이 얼마인데 그렇죠? 그걸 또 개량을 하고 자를 거 자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M79가 쓰였군요. 참. 근데 이렇게 유탄 발사기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요즘 저희 그 본방 야사가 재밌습니다. 진짜 재미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조선 중기에 유탄 발사기와 같은 비밀 병기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저희가 일을 낮에 하는 그거 같아요. 제가 진실 어디든 거짓 뭐 이런 거지겠네. 저희가 2019년 들어서 약간 복고풍이에요. 네.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니 저희 세에서는 검증이 되는 거 갖고 해야 되거든요. 요즘 게시판에서 지금 막 우리 덕후님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본방 야사는 우리 재미난 거 해야 우리 되는 거 덕후님들이 또 좀 예리하게 댓글을 다세요. 그러니까요. 본방 야사는 저희가 좀 그래서 좀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저희가 좀 뭐 다양한 그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 중기의 유탄 발사기 유사 비밀 병기가 썼다. 비밀 병기래요 또. 그래서 어떤 내용일지. 이게 또 지난해 11월에 전북 고창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무엇일지 자, 본방 야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북선, 환옥선, 화포, 신기전. 임진왜란 당시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해준 신무기들이죠. 그런데 일본군을 벌벌 떨게 한 비밀병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2018년 11월 전북 고창에서 출투된 이것. 비격 진천레입니다. 볼링공처럼 생겼는데요. 이번 발굴로 학계가 아주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무기일까요? (1592년 9월 1일) 경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향해 하늘에서 괴물체가 하나 날아옵니다. 신기한 일본군, 너도 나도 구경하러 다가가는데요.
동그란 물체를 공처럼 굴리며 신기하게 가지고 놀죠. 그런데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천지가 흔들리더니 모였던 일본군 2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놀란 일본군은 이튿날 정주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들을 공포로 몰아놨던 것은 바로 비격진천내. 날아서 공격하고 하늘을 뒤흔드는 우레라는 뜻의 포탄인데요. 오늘날과 같은 신관 장치가 있어서 목표물까지 날아가 폭발하고 수많은 파편을 쏟아내는 장렬탄이었던 겁니다. 이의 경주성 전투뿐 아니라 한산도 대첩과 진주성 대첩, 행주 대첩까지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승리를 거둔 주요 전투에는 모두 비격진천내라는 첨단 무기가 있었죠. 비격진천내는 임진왜란 발발 전 화푸장 이장손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기록은 실록에 단 한 줄로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무기길래 일본군을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든 것일까요? 19세기 군사 교보민 융원필비에 비격진천내의 제작 기법이 기록돼 있습니다. 지름 21cm에 무게는 17에서 18kg, 무쇠 재질이 원형, 방 모양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부에는 화약과 쇠조각, 발화장치인 죽통을 넣었는데요. 죽통 속에는 나선형 홈이 있고 목곡이 들어있죠. 이 목곡에 폭발 시간을 조절하는 도화선을 감는 겁니다. 빨리 폭발하게 하려면 도화선을 10번, 더디게 터지도록 하려면 15번을 감는 식이었죠. 그런 다음 죽통에서 나온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완구라는 화포에 넣어 발사하면 목표 지점에 도착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폭발했는데요. 천둥 번개 같은 굉음과 성광을 내면서 수많은 파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격진천내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비격진천내를 CT 장비로 찍은 건데요. 연구자들은 비격진천내 겉면에 무수한 기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바로 이 공기 구멍을 폭발력의 비밀로 보고 있는데요. 축구공 크기의 비격진천내는 단면 두께가 5cm 정도에 달합니다. 당시 화약 기술로는 폭발할 수 없는 두께라 짐작하는데요. 하지만 당대 장인들이 일부러 기공을 많이 만들어서 폭발을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것이 비격진천내가 좀 더 쉽게 조각조각 갈라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겠죠. 선조들이 과학기술이 정말 감탄스러운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미 12세기에 이와 비슷한 진천뇌라는 폭탄이 있었는데요. 비격진천내가 더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중국의 진천뇌는 비격진천내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내부 구조가 다릅니다. 진천내 내부에는 죽통이 없고 완구로 발사하지 않아 직접 던져서 터뜨려 했죠. 일종의 수리탄인 셈인데요. 반면 조선의 비격진천내는 폭발 시간을 지연시키고 완구로 날려보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의 유탄 발사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견된 비격진천내 11점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조들이 당대 과학 기술을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묻어놓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비격진천내, 이 진기한 타임캡슐 안에 얼마나 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비차를 다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긴가민가하고 인정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비격지천에는 이제 원형 그대로 네.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연구 사료로도 중요하고 세계 전쟁 무기사 이런 네. 데서도 굉장히 진짜 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본방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일부러 뭐 우리 조상님들께서 예? 증거를 남기려고 그렇게 묻어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남아 있다는 게. 예. 예. 비격진천래. 저거 이런 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근데 그런 용도인지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코너였습니다. 자, 근데 그 M79가 베트남전에 잭밭을 터뜨렸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이건 뭐 근접전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뭐 나가야 되니까 근접전에서는 이렇게 보고 쏘는 것도 아니고 좀 한계가 있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40mm 유탄이 보통 한 20mm 정도는 날아가야 신관이 작동해서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에서 터지면 잘못하면 쏜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20m는 돼야, 그렇죠. 아군의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선의 안전거리로 그 정도 20m 정도를 두고 이제 터지게끔 한 건데, 만약에 저기 20m 이내까지 접근한다면 뭐 잘못하면 이제 소총보다 못한 이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터지지도 네.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예. 대로. 막말로 네. 진짜 20m 안으로 인파이팅 네. 칼 들고 20m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이건 뭐 던지기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쵸, 막 예, 때리든가. 그렇죠. 이게 아웃폭싱밖에 못하는 사람이 뭐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웃복싱밖에 못하는 무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소총수의 지원이 따라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유탄수에게도 호신용 권총이라든지 뭐 이런 무기가 지원되긴 했는데, 적군이 예를 들면 뭐 AK-47 같은 거 갖고 달려들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접용이 이제 불편했고, 그래서 유탄사수도 이제 근접 전투, 근접 방어용으로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롱 라이프 탄을 쏘는 전용 40mm 산탄이 산탄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탄 아시죠? 예. 이게 작게 샷건. 여러 가지 예. 쪼개져 가지고 유탄 발사기에다가 건데 넣어서 쏠 수 있는 산탄 총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말 되네요. 이거. 예, 그러니까 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탄 발사기가 근데 언제나 근접전만을 위한 그런 것으로 탄탄을 장착한 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또 문제가 똑같은 있는 상황이 거예요. 벌어지네요. 예, 이것도. 예. 그렇죠. 총류탄처럼 이게 또 그렇죠. 언제 공포탄 꽂고. 산탄 쏴야 될 때 이거 유탄 쏘고 유탄 쏴야 될 때 산탄 쏘고. 저기 50m 앞에 적. 죄송합니다. 이거 총이 지금 산탄이네요. 그러네요. 이것도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비약일 수 있는데 영화 그 돌아라고 진주만 기습한 네, 영화에 네. 저기 그분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일본이 이 전투기와 그 내격기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함정의 이 장갑을 관통해서 터지는 이 고폭약을 장착한 폭탄이 있고, 또 이제 어뢰가 있습니다. 밑에서 수면하에서 공격하는. 근데 그런 폭탄을 달 것이냐 어뢰를 달 것이냐 왔다 갔다 해요. 아, 맞다. 왔다 갔다 헤매다가 이제 미국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경우 미드웨이 해전에서 보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간 이제 그런 것들 선택의 문제가 참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만 되죠. 맞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간 그 장면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근접전에 대비한 거를 막 만들었지만 큰 도움이 안 됐다. 네. 그래서 네이비실 같은 경우에는 유탄 사수에게 이제 뭐 산탄총이라든지 스웨디시 K 또는 MP40 같은 기관 단총을 이제 휴대하게 했는데, 이것도 공짜가 없잖아요. 이게 휴대할수록 뭐가 하나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무게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무거워요. 무게가 늘어나니까 특히 이런 특수부대들은 몸으로 떼어야 할 경우가 많잖아요. 멀리도 갈 거 아닙니까? 행군도 오래 하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상당히 힘들게 만든 거죠. 그쵸, 무슨 그 게임 배틀그라운드야 그 주요 무기가 2개인데 그게 항상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네. 방법을 찾았죠.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역시나. 고민하던 끝에 나온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소총에다가 유탄 발사기를 붙이자. 너무 간단한 생각이죠. 소총에다가 유탄 발사기를 붙이자.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유탄 발사기에서 개머리판 떼내고 격발 장치하고 포신만을 소총 총열 하부에 부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 그렇게 정말 어려울 것이 없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M16 소총에 붙여서 사용하는 XM148, 148 이 등장해서 미군에서 실전에서 응용됐고요.
이후에 이게 개량을 거쳐서 오늘날에 사용되는 그 유명한 M203 유탄 발사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쉬운 아이디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도입이 안 되고 좀 늦게 현실화된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갑자기 질문.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이 생각을 사람들이 과연 못했을까? 근데 왜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됐을까 하는 거죠. 글쎄요.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바로 이거는요. M16 소총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의 문제예요. 가벼워서 문제라는 거예요? 가벼워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할 수 있었다. 옛날 소총들은 그러니까 무겁기 때문에 유탄 발사기를 설치하면 이 총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M16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벼운 소총으로 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탄 발사기하고 M16을 붙여도 그 무게와 심지어 부피도 그 전 세대의 뭐 여러 가지 총들 있잖아요. 뭐 M1이니 뭐 카비 소총이 그런 것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실제로 실전에서 이걸 쓸 수 있겠다는 게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M203 유탄 발사기는 무게가 1.36kg밖에 안 돼서 그리고 M16A1 소총하고 결합해도 총 무게가 4.3kg에 불과하거든요. 단발 사격식으로는 최대 사거리 400m 그리고 전표적에 대한 유효 사거리는 150m 정도 되니까 물론 아주 굉장한 그건 아니지만 네. 소총에다 붙여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다. M16이 가벼워서 그게 가능했다. 네. 그럼 이제 보면서 네. 우리 좀 우리 정말 많이 봤던 건데 우리 교보제를 그래서 제가 가져왔느냐입니다. 이번에는 원생께서 대충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군생하는 분들한테는 첫 끝이 빨간 저거는 이게 모형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모형총이에요. 은행에 누가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저건 진짜 장난감입니다. 그 플라스틱이라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이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그렇죠. 실버스타셀론의 그 팔근육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형총입니다. 대체 모형총.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어요. 아니 모형총. 야, 저도 이거 뭐 그냥 반구가 IS 같아요. 그런 시간 하면 IS 같아요. 누가 우리 군인이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네. 이거 우리 저 장교님께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동 원리? 총은 어떻게 드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총구를 일단 위로 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총을. 근데 이게 제가 좀 제대한 지 오래돼서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틀리면 나중에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M203이고 이게 요건 M4죠? M4 네, M4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건데 이거 보시면 방아쇠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기는 거 총이 나가는 이거 당기는 유탄이 나가는 건데 이걸 보시면 일단 순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은 격발을 했다가 딱 쳐요. 이렇게 잡고 격발은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왼손으로 해서 요게 조준. 네, 포물선으로 해서 이렇게 조준합니다. 그리고 격발을 이게 만약에 이게 팅에 나갔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낮춰서 이제 저거 합니다. 뭐 이렇게 들 것까지는 없어요. 요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약간 낮춰서 이제 재장전하는데 여기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게 총알이 빠집니다. 총알이 빠지면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두 개예요. 방아쇠가. 그렇죠. 방아쇠가 두 개인데 요게 나가는 방아쇠가 요게 안전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 격발하고 이걸 탄 이게 나가면 요거를 이쪽으로 당겨요. 요놈이 안전 상태. 안전 상태. 그리고 요거를 채우고 잠근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밀면 여기 안 밀려지는데 밀면 이게 이제 격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땅 쏘고 이제 이 구분 동작, 연속 동작을 하면 땅 쏘고 요걸 눌러서 탄을 빼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 탄 넣고 당기고 안전장치 풀고 격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장교 출신. 뭐 틀린 게 있으면 20년이 넘어. 편집으로. 이게 M204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손.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탄창에 넣고 당기면 안 된다. 나가긴 나가요 이게. 나가긴 원하는 나가요. 게 안 나가죠. 나가긴 나가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하고 한다.
이게 제 기억 20년 된 기억이라 보장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헷갈릴 요소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쯤 되면 이거를 뭐 갑자기 왼손을 쏠 이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이게 별로 헷갈릴 요소가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제 유탄 발사기는 이렇게 맞춰 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예, 네. 곡사포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네. 위로 쏘는 것이고 이게 유효 사거리는 한 15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별도로 여기에 이제 개머리판이나 권총 손잡이 같은 외장 부품을 적용을 하면 독립형으로도 우리가 스탠드 언론이라고 빼가지고 이제 스탠드 언론이라고 독립형으로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고폭탄 H탄이라고 그러죠. 고폭탄이나 아니면 이중목적 고폭탄 위 군용탄 크기에 이게 맞춰져서 이 슬라이스 거리에 이제 제한이 있어요. 이 거리에 슬라이스 거리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길이가 긴 유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게 올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맞아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요 그쵸, 사이에. 그쵸, 예. 근데 좀 긴 거이거는 여기다 끼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길이가 긴 특수 유탄을 사용하기에는 이제 부적합한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데 특수탄을 사용해야 될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도 독립대 M79나 아니면 M310 같은 뭐 신형 유탄 발사기를 채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이 M203 이 개념 이런 유탄 발사기의 개념이 뭐 당연히 전 세계 군대로 이제 확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소총에다가 이런 식으로 유탄 발사기를 붙여서 안 쓰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일반화돼 있고요. 심지어 지금은 자동 유탄 발사기와 함께 개인용 다연발 유탄 발사기도 되게 흔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다연발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단발이죠. 이건 단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32 같은 경우에는 다연발 유탄 발사기인데 리볼버식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건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게 보면 6연발이에요. 그래가지고 6혈포네요. 예, 예. 그래가 아주 사진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생겼는데 여하간 무기를 잘생겼다고 표현하시면 뭐합니다만 근데 하여튼 우리 특전사에서도 이 효용성이나 이걸 인정을 해서 도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국군에서는 이거 아주 그 보편적인 거거든요. 이거 요 유탄 발사기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군에 이제 또 M203을 모델로 국산한 게 있죠. 우리 또 K로 시작해야죠. K로 우리 K201인데 이겁니다. 네, K201. 비슷하죠? 그런가요? 네. 되게 비슷해 예, 보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이거를 K2 소총에 붙인 형태가 이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K201 같은 경우도 이 소총 밑에 붙인 걸 언더 배럴. 배럴이 뭡니까? 이 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붙인다 해서 언더 배럴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이 있고 독립적으로 쓰는 이제 스탠드 언론 그런 형이 있는데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 K2 소총에 부착해서는 언더 배럴형 K201이 만들어졌고 근데 왜 K201이냐? K2 소총에 장착하도록 만들어진 첫 번째 화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K201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그러고요. 미국 M203을 모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제 40mm 유탄을 쓰죠. 이 무게는 2kg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고 이렇게 K2에 결합을 하면 무게가 4.88kg.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40mm 고폭탄이라든지 5.56mm 소총탄의 경우는 보통 30발들이잖아요. 네. 한창 안에 30발이니까 이런 무게를 더하면은 한 6kg을 넘는다고. 유효 사거리는 지역 표적의 경우는 한 350m, 전 표적의 경우는 150m 정도로 알려져 있고 역시 분당 발사 속도는 7에서 8발, 7, 8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K201의 경우에는 강선이 이제 6조 우선이고 48인치 1회전의 강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구 속도는 74.7 플러스 마이너스 3m per 세컨드.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충 75m per 세컨드라고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제 그 단발형 나가는 정도의 속도인데 초기 속도 비슷한 예. 얘기가 얘기했죠. 근데 최대 사거리는 이제 400m 정도 되고 그러니까는 뭐 좀 표준형의 그런 단발식 저 그레이드 런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우리 전 MC가 이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K201은 우리 소총 분대 같은 경우는 2명씩 사수가 배정이 돼 있고 기가 보병 분대에는
일명씩 이제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수리 고속종 있죠. 연평해전 때 네. 이제 활약을 하고 그랬던 이 참수리 고속종에도 이 함교에서 견시 옆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요원들 여기에도 견시 요원이 이제 K201 사수를 맡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쓰는 그러니까 해군에서도 연평해전 때도 보면 근접전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제1연평해전은 이 배가 부딪히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죠. 밀어내기 기동이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배가 우리 고속종이 북한 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걸 빼는데 애를 먹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잠깐 휴전하고 이렇게 빼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타임. 빼는 상황에서 이제 네. 교전 벌어지고 그랬는데 네. 여간간에 네. 뭐 그 정도 상황 벌어지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K201 같은 게 사실은 그건 그럴 수 거의 있는 그 거죠. 옛날에 해적들 전쟁 같은 백병전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예, 이제 사실은 현대전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러게요. 그 당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무기 안 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무기 쓰면 확실히 뭐 어떻게 그냥 멀리서 승부는 이제 빨리 수업하고 나는데 그러는데 예, 어떻게든 서로 무기 안 쓰면서 뭐 우리는 막으려고 그러고 예. 북한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해군에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탄 발사기 유탄이 이렇게 불발탄이고 뭐 상당히 뭐 위험하고 또 사고 사례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특히 유탄 발사기 유탄이 사고가 나기 쉽게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불발탄이 이렇게 팽이같이 생겼잖아요. 옛날 약간 긴 게로서 길쭉한 쿠스쿠스 맞죠? 예,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요즘 팽이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끈을 감아가지고 기억나세요 혹시? 네. 길쭉하게 도토리같이 긴 걸로 네. 이렇게 된 데다 이렇게 감잖아요. 끈을 감아지 끈을 쫙 풀면 얘가 삥 도는 그런 팽이가 있어요. 많이 근데 요즘에 있었단 쏘죠. 말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다 자동화되고 블레이드 자연발 뭐 아니, 이게 팽이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팽이처럼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신관의 안전 장치가 해제가 돼요. 돌리면. 왜냐하면 아까 이제 40mm 유탄 같은 경우에는 충격 신관을 쓰지만 이제 발사 때 터지지 않도록 20m 이상가에 터진다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발사 후에 일정 거리를 날아간 다음에나 터지게 돼 있는데 그 날아가는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이 회전수예요. 내부에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날아갈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부딪혀서 터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게 돌아가서 그게 그러면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강선이 있으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팽이를 같이 돌리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소대장을 이거를 제대할 때까지 했는데 그걸 몰랐네요, 저는. 유탄 발사기 사수가 저희 소대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있는데 네. 저 옆에 소대도 있었고. 네. 야, 전 그거 몰랐어요. 네. 와, 진짜 문제가 많은 장교였네요.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네, 근데 대부분의 장교는 안 그래요. 이 유탄을 갖고 팽이놀이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사고가 꽤 있었다고 해요. 애들 생긴 거 보면 직관적으로 나오겠네요. 사람들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터지게 됐기 때문에 돌리면 네.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혹시라도 보시는 분은 이걸 신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본 게임을 어린 학생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군대가 오래 하신 분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 보온병 이거 그리고 찌그러져 있으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뭐 전방 지역이라든가 뭐 섬 지역 이런 데서는 막 좀 이상한 게 보이면 그냥 일단 신고를 하시는 게 뭐 일단 본인이 체크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K4를 비롯해서 유탄 발사기 알아봤는데 유탄 발사기 뭐 우리가 그 뭐 시뮬레이션 하면 뭐 상대편을 완전히 제압한다니까 이건 계속 발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탄 관련해서 이제 흥미로운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40mm잖아요. 네. 40mm 4cm죠. 근데 우리가 K11이라고 복합 소총이 있는데 그거는 소총 플러스 유탄 발사기를 결합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탄이 20mm 탄이에요. 근데 만약 20mm 탄으로도 40mm 탄과 비슷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은 거죠. 미군 같은 경우는 25mm 유탄 발사기를 또 쓰는데, 근데 미군도 이제 그게 좀 다시 이제 재고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20mm, 25mm 위력이 아무래도 40mm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도 그 고유의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의 이 40mm 유탄이라는 거는 이제 역할이 있을 걸로 보고, 근데 앞으로 점점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유탄이라든지
총탄까지도 이제 요도 장치가 달린 네. 미사일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성 유탄 기관총도 지금처럼 최고 속도로 뭐 분당 300발 쏠 필요 없겠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도 장치가 달린 정확한 그런 이제 유도 유탄이 나오지 않을까. 유도 로켓처럼 이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K4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경량화하고 더 소형화하는데 아마 또 우리가 또 군이나 업체에서 좀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권총형으로 좀 가볍게 만들어서 이렇게 쏠 수 있으면 어떨까? 앞서서 M79가 약간 좀 큰 권총형 아닙니까? 그게 약간 좀 큰 권총. 거기에 리볼버 달아가지고 이렇게. 예. 중요한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뭐였죠? 네?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얘기. 아 이거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게 시청자들 다 보셨겠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빌려 오신 거 아니냐고. 아 이건 그거는 뭐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상관없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별곡정을 다 하시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제 하드 갖고 오시다 보니까. 하도 그러다 보니까 순간 제가 착각에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민감하세요. 만지면. 방송 끝나고 본인 갖고 오신 거 만지면 사람들 민감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보병의 최강화력이라고 할 수 있죠. 고속 유탄 기관총, 유탄 발사기, 뭐 수류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전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참 가볍네요. ABS인가? ABS요? 플라스틱. 총이나 이런 쪽에 조립 제품들은 ABS 수치를 많이 쓰거든요.